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느낀 어느 60대 가장의 고백입니다. 차가운 겨울, 낯선 곳에서 마주한 뜨거운 삶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불씨가 지펴지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동차 핸들을 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서울의 회색 빌딩 숲이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저 빌딩 숲 속에서 전쟁 치르듯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비싼 차를 갖기 위해 내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제 모습입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의사가 된 아들,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인생이라 부르더군요. 하지만 정작 그 화려한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저는 서재에서 각자의 섬에 갇혀 지낸 지 오래입니다. 자식 녀석들은 명절이나 제 생일 때조차 얼굴 비추는 걸 숙제하듯 치러내고는 손을 벌릴 때만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성체가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백색 소음 삼아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럴듯한 핑계가 필요했기에 한 달 살기라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한다는 유행 같은 단어를 빌려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도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일러 끄고 다녀요라는 건조한 한마디만 툭 던졌을 뿐이죠. 그 무심함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이 사무쳤습니다. 차는 쉼없이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가 죄다 내 이야기 같아 끄고 켜기를 반복하다 결국 정막 속에서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만 들으며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눈앞에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그 아래 뚫린 시커먼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그 터널 속으로 제 차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끝도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저는 서울에서의 제 이름 석자와 누구 아빠 무슨 회장이라는 직함을 모두 그 어둠 속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널의 끝, 환한 빛이 쏟아지는 출구를 빠져나왔을 때 제 눈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설국이었습니다. 서울에는 진눈깨비만 날리다 말았는데 이곳은 산도 들도 집들의 지붕도 모두 두꺼운 솜니부를 덮어쓴 듯 새하얀 눈 세상이었습니다. 차창을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매연과 미세먼지에 찌든 서울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날카롭고 투명한 냉기였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를 마시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읍내 변두리에 있는 낡은 모텔을 개조한 장기 숙소였습니다. 번듯한 호텔이나 펜션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굳이 이런 곳을 택한 건 제 처지와 비슷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한때는 반짝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칠이 벗겨지고 네온사인 간판도 반쯤 꺼진 시대에 뒤처진 낡은 건물.
그곳이 바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머물 피난처였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허기가 졌지만 밥보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간절했습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주변 카페를 검색했지만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패딩 점퍼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는 고요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이 가끔 지나가는 트럭 소리만 눈 덮인 산자락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숙소 건물을 돌아 큰 길가로 나가니 다 쓰러져가는 상가. 건물 2층에 붉은색 글씨로 다방이라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름도 촌스러웠지만 지금 제게는 저곳이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후끈한 난로 열기와 함께 쌍화차 냄새, 그리고 오래된 소파 가죽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실내는 어두웠지만 창가 쪽으로 쏟아지는 겨울 햇살이 먼지 춤을 추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 두 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난로와 가까운 창가 자리에 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 쪽에서 경쾌하면서도 약간은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쟁반을 들고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미스 고였습니다. 첫인상은 뭐랄까 기이했습니다. 30 중반이나 됐을까요? 아니, 40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과 새빨간 립스틱 그리고 과장되게 그린 눈썹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의 분장처럼 혹은 가면을 쓴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화장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촌스러웠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호피 무늬 니트에 반짝이가 달린 검은색 치마 그리고 굽이 높은 슬리퍼. 서울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80년대 영화 속에서나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문을 받으려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녀의 짙은 화장 뒤에 숨겨진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오빠? 아니,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보통 이런 다방 종업원들의 말투가 을에 그렇듯 상냥했지만 그 눈빛에는 삶에 찌든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과 추위 탓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지 발그레한 양볼이 묘하게 순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짙은 화장으로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산골 소녀 같은 생명력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시오. 프림, 설탕 다 빼고 그냥 블랙으로. 제 주문에 그녀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은 다들 달달한 것만 찾으시는데. 서울서 오셨나 봐요? 네, 잠시 쉬러 왔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여기가 공기 하나는 끝내주죠. 근데 커피는 믹스밖에 없는데 블랙으로 타드려요? 아니면 원두커피 내려드려? 이런 시골 다방에 원두커피라니. 저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원두커피를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얗게 지워져 가는데 이 좁고 낡은 다방 안에서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셔보세요. 제가 솜씨는 없어도 원두는 좋은 거 써요. 읍내 나갈 때마다 사오거든요. 한 모금 마셔보니 생각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서울의 웬만한 카페보다 나았습니다. 아마도 분위기 탓이었겠죠. 맛이 괜찮네요. 제 칭찬에 그녀의 얼굴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짙은 화장이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 의자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심심한데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손님도 없는데 말동무나 해드리게. 평소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타인과 나누는 대화가 그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대신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숙소는 어디 잡으셨어요? 요 앞 모텔? 거기가 겉은 좀 그래도 보일러는 빵빵해요. 저도 거기 살거든요. 거기 사신다고요? 네, 2층 달방이요. 거기 사장님이 저렴하게 주셔서 몇 달째 묵고 있어요. 어머, 그럼 우리 이웃사촌이네. 그녀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고 경쾌하던지 먼지 쌓인 다방 구석구석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 씨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스 고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자신이 미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갔다 왔어요. 아주 화려하게 말아먹고 혼자 됐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이혼 경력을 말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죠. 우리는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그녀가 묻고 제가 짧게 대답하는 식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은퇴한 사장님이라는 걸 대번에 눈치챘고 서울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에 대해 마치 자기가 겪은 일처럼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남자가 나이 먹으면 집에서 눈치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는 게 최고지. 사모님도 좋아하실걸요? 자유시간 생겼다고.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때쯤 그녀가 문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사장님. 제가 서비스 팍팍 드릴게. 그녀의 인사를 뒤로 하고 다시 눈 내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에는 온통 미스 고라는 여자의 잔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박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 숨겨진 묘한 순수함, 그리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털어내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묵게 될 그 낡은 숙소, 바로 제 방 아래층에 그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녀와의 만남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우연히 들른 다방에서의 가벼운 만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디 계획대로 흘러가던가요?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앞날을 예고라도 하듯이 세상은 점점 더 깊은 백색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이불에서는 락스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강남의 라텍스 침대보다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춤추는 눈송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로트였습니다. 누군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짜증이 날 법도 했지만 그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조금 전 다방에서 들었던 그 경쾌한 콧소리. 미스 고였습니다. 그녀는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굳이 확인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지친 여행자일 뿐이고 이곳에서의 시간은 철저히 저만의 휴식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꿈을요. 그녀는 울고 있었는지 웃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붉은 꽃이 피어나는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제 가슴은 이유 모를 두근거림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한 달이 생각보다 길고 그리고 깊은 흔적을 남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럽혀 눈을 떴습니다. 서울에서의 아침은 늘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5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기상 알람, 뉴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 아내의 도마질 소리, 그리고 출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온 자동차 경적 소리. 그 소음들이 저를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지 않았는데도 눈이 떠진 건 아마도 창틈으로 스며든 냉기와 유난히 밝은 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커튼을 걷어내자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려 반사된 햇빛이 눈이 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회사에 도착해 임원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지금 저는 낡은 모텔방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저를 재촉하는 전화벨 소리도 없는 완벽한 공백의 시간. 이 낯선 자유가 처음에는 달콤하기보다 당혹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평생을 쳇바퀴 돌리던 다람쥐가 갑자기 넓은 들판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랄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숙소 앞마당에는 밤새 쌓인 눈을 치우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빗자루로 눈을 쓸어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사각하고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미스 고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털 모자를 눌러쓰고 몸집보다 훨씬 커 보이는 낡은 점퍼를 입은 채 부지런히 눈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다방에서 봤던 짙은 화장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빗자루질을 하는 그녀의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녀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뽕짝 리듬이 섞인 옛날 가요였습니다. 눈을 치우는 고된 노동조차 놀이처럼 즐기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신기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든 손을 크게 흔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장님, 잘 주무셨어요? 눈이 엄청 왔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2층 창가에 서 있는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아침 인사가 텅 빈 제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고 저는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그리고 그녀의 기묘한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충 챙겨온 인스턴트 국으로 끼니를 때우고 오전에는 읍내 도서관이나 산책로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습관처럼 그녀가 일하는 다방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반겨주었고 손님이 없을 때면 제 맞은편에 앉아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누구네 집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이야기부터 건물 주인이 월세를 올리려 한다는 불만, 그리고 다방 마담 언니의 남자 문제까지. 서울 강남의 사교 클럽에서 나누던 고상하고 계산적인 대화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영양가는 하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수다 속에는 거짓이나 가식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팍팍한 현실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밥값은 해야지라며 웃어넘기는 잡초 같은 생명력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맞장구를 쳐주는 게 전부였지만 그녀는 제 반응이 썩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사장님은 참 듣는 귀가 좋으셔. 내 얘기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처음이네. 여기 영감님들은 죄다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그녀의 칭찬을 들을 때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입장에만 서 있었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토록 진득하게 들어준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묵는 숙소는 읍내 중심가와는 조금 떨어진 외진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읍내의 네온사인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들어와 텔레비전을 보다 창밖을 내다보면 어김없이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숙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짙은 화장에 반짝이는 옷을 입은 미스 고가 건물 입구에서 나와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속칭 보도방 차였습니다. 낮에는 다방에서 커피를 나르고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남자들의 걸쭉한 농담 소리가 2층 창가까지 올라오는 듯해 저는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승합차의 붉은 미등을 보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몸이라도 아끼지. 제 안에 꼰대 같은 도덕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에 보여주던 그 순박한 웃음 뒤에 저런 비루한 밤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감히 판단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생존이었으니까요. 새벽 2, 3시가 넘어서야 다시 승합차 소리가 들리고 지친 걸음으로 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면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눈길을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패잔병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저는 잠을 설치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다급함이 섞인 노크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술 냄새를 확 풍기며 미스 고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을 흘린 자국처럼 뺨을 타고 내려와 있었고 립스틱은 입가로 번져 마치 조커의 입처럼 기괴해 보였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술 기운 때문인지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 주무셨어요? 혀 꼬인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명랑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진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당황하여 묻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제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추워서. 딱 한 잔만.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없는 처연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현관 앞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다리 힘이 풀린 사람처럼 털썩 하고 말입니다. 저는 급히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단숨에 반 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진짜 죽겠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혼잣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옷 여기저기에 술이 튄 자국이 있었고 스타킹의 무릎 부분은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진상 손님에게 시달렸거나 험한 꼴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들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더니 엉망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저 꼴이 말이 아니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좀 닦아요. 따뜻한 차라도 타줄까요?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물 마셨으니 됐어요.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왔어요. 사람이 그리워서. 그 말이 텅 빈 방 안을 공명하며 울렸습니다. 그녀는 주섬주섬 일어나 침대맡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고해성사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있었던 진상 손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녀 인생의 깊은 뿌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한테 동생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은지라고. 제 친동생은 아닌데 예전에 알던 언니 딸이에요. 그 언니가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사고로 죽고 그 애만 남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눈은 맑은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애예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와요. 벌써 3년째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애 먹여 살려야 해요. 병원비도 모아야 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말문이 트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짓 해요. 남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때문에 왜 내 인생을 갈아 넣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번진 화장 너머에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헛수고하는 거라고.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잣대로 보면 그녀의 행동은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지 않는 실패가 뻔한 투자.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희생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의 차가운 이성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절박했고 그리고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제가 뭐라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버무리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헛수고면 어때요? 사람이 사람 살리는데 계산기 두드리면 못 써요. 그 애가 웃으면 저는 그걸로 돼요. 오늘처럼 개 같은 날에도 집에 가서 그 애 자는 얼굴 보면 다 잊혀져요. 그거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남는 장사.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세속적인 단어가 그날따라 왜 그리 성스럽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이윤과 손익을 따지며 살아온 저에게 그녀의 남는 장사로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통장에 쌓인 돈, 강남의 아파트, 명문대 나온 자식들. 하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은 누가 있는가? 제 인생의 대차대조표가 붉은색 마이너스로 물드는 것 같은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이나 더 횡설수설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주책이네. 술 취해서 별소리를 다 했어요. 잊어버리세요, 사장님. 저는 그냥 사장님한테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좋아요. 서울 냄새. 성공한 사람 냄새. 그래서 자꾸 오고 싶나 봐. 그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계단 미끄러우니까. 제가 문을 열어주자 복도에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내일 봐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싸구려 향수 냄새와 알코올 냄새, 그리고 묘한 슬픔의 냄새가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숙소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의 방 쪽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1층 복도 끝, 계단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지만 가끔 그 안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미스 고가 부르는 뽕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맑고 투명한 마치 천사의 허밍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라는 아이의 목소리일까요?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만 갇혀 있다는 그 아이. 미스 고가 자신의 인생을 바쳐 지키고 있다는 그 존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숙소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1층 창문이 살짝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하얀 손이 나와 창틀에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짓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애처로워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손목. 마치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 그 자체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미스 고가 읍내에서 장을 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손 가득 검은 비닐봉지를 든 그녀는 창가에 있는 그 손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은지야, 언니 왔다. 문 닫아, 추워. 그녀가 창문 쪽으로 달려가자
하얀 손은 놀란 듯 쏙 들어가 버렸고 창문이 닫혔습니다. 미스 고는 창문에 대고 뭐라 계속 말을 걸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남는 장사가 무엇인지,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살을 깎아 남의 살을 찌우는 미련하고도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제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3주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낯설음은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고요함은 지루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관리비 고지서 나왔어요. 동창회 다녀올게요 같은 사무적인 문자만 보냈고 아들 녀석은 아예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곳 다방의 김마담이나 슈퍼주인, 그리고 미스 고와의 대화가 더 잦았습니다. 저는 점점 이곳 생활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치우는 미스 고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저녁에 그녀가 출근하는 승합차 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다방에서 김마담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거 알아요? 미스 고 걔 곧 떠난대요.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제가 놀라서 묻자 김마담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몰라요.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냄새 맡고 쫓아왔나 봐. 엊그제 다방으로 험상궂은 놈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어. 미스고 그년이 질질 짜면서 봐달라고 비는데. 에휴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 그년 팔자도 참 기구해. 남의 빚까지 뒤집어 쓰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빚이라니. 은지라는 아이 엄마의 빚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언제 간답니까? 이번 달 말쯤 방 뺀다던데. 갈 데나 있는지 모르겠어. 그 혹 같은 애까지 데리고. 김마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파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없는 이 눈 덮인 마을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춥고 쓸쓸할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층 그녀의 방문 앞을 지날 때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불길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녀에게 돈을 쥐어주면 될까?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마. 너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끼어들었다가 괜히 복잡해지기만 해. 결국 저는 비겁하게 계단을 올라 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미스 고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은지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환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죄책감이 만들어낸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눈이 그녀들의 발자국을 그리고 그녀들의 고통을 덮어주길 바랐지만 그것은 저의 안일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릴 운명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저는 얕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한방눈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퍼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설국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제 김마담에게 들었던 그 불길한 소식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떠난다. 그 단어가 주는 공허함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갈 기분도 들지 않아 방 안에 틀어박혀 텔레비전 채널만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1층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평소의 생활 소음과는 다른 날카롭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고함,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김마담이 말했던 그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겁쟁이처럼 창문 커튼을 살짝 걷어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숙소 앞마당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눈밭을 지식이며 주차되어 있었고 덩치 큰 남자 2명이 숙소 현관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또 다른 남자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년아.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숨어 다닐 줄 알았어?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 얇은 바닥을 타고 2층 제 방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말려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손은 주머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법과 질서, 그리고 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저 날것의 폭력은 너무나 두렵고 낯선 세계였습니다. 끼어들었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내 신분이 노출되면? 비겁한 변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커튼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아 귀를 막는 쪽을 택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살아온 처세술이었고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 1층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사라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발길은 저절로 1층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흙투성이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미스 고이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울지 마. 나 때문에. 미안해.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스 고의 말대로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내가 왜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더 독하게 벌었어야 했는데. 미스 고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의 대화를 훔쳐듣는 것이 못할 짓 같아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미스 고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열린 문틈으로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도망치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어색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아,
시끄러워서 내려와 봤습니다. 괜찮습니까? 뻔한 질문을 던지는 제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늘 있는 일인걸요. 늘 있는 일이라니. 저런 폭력을 일상처럼 견디며 살아왔다는 말입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실래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 상황에서 커피라니.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여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괜찮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은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제3자를 끌어들여 잠시나마 숨을 쉬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들어가 본 그녀의 방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초라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것 같은 좁은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싱크대가 있었고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 구석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피부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머리. 그녀는 마치 세상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심해어처럼 신비롭고 위태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인 저를 보고 잔뜩 겁을 먹은 듯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인사해, 은지야. 위층에 사시는 사장님이셔. 좋은 분이야. 미스 고가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 눈동자가 어찌나 맑고 깊은지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속의 시커먼 욕망들이 다 들통나는 것 같아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스 고는 깨진 컵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아 대신 파편들을 치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앉아 있어요.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 떠나요. 그녀가 덤덤하게 내뱉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의 입으로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갈 곳은 있습니까? 글쎄요. 어디든 가야죠. 여기 있으면 그놈들이 또 올 테니까. 은지 데리고 따뜻한 남쪽으로 갈까 봐요. 부산이나 여수나. 그녀의 말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빈털터리의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로 아픈 동생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이었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끓는 물소리만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지의 엄마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빚은 어떻게 지게 되었는지. 듣고 보니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은지의 엄마는 미스 고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식당 일을 할 때 갈 곳 없는 그녀를 거두어준 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가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고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스 고는 그 빚을 자신이 떠안는 조건으로 은지를 지켜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빚인데 왜 갚느냐고. 근데요, 사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언니가 저한테 해준 밥이 몇 그릇인데. 그리고 은지 저거 핏덩이 때부터 제가 업어 키웠어요. 남이 아니에요. 제 새끼나 다름없어요.
그녀가 은지 쪽을 바라보며 지은 미소는 성모 마리아의 그것보다 더 거룩해 보였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의 소송을 걸고 연을 끊는 것이 다반사인 세상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여자. 저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나의 성공은 과연 정당했나?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자위했지만 사실은 내 성공을 위해 가족을 액세서리처럼 이용했던 건 아니었나? 그녀의 비루한 현실이 오히려 제 화려한 과거보다 훨씬 더 고귀하게 느껴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저는 목이 메어 커피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일까봐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돈을 달라고 하면 나는 줄 수 있을까? 얼마나?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이 화분. 사장님이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들어가는 제라늄이었습니다. 잎은 누렇게 떴고 꽃은 다 져버린 볼품없는 화분. 은지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계속 데리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짐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버리자니 마음이 아프고 사장님이라면 죽이지 않고 잘 키워주실 것 같아서요. 고작 화분이라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죠.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화분을 받아들자 그녀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찾으러 오면 그때 돌려주세요. 만약 제가 못 오면 그냥 사장님이 예쁘게 봐주세요. 그 말은 마치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 저는 화분을 꽉 쥐었습니다. 이깟 화분이 뭐라고.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지. 차라리 욕을 하지. 왜 이렇게 맑고 순수한 부탁을 해서 사람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방을 나오려는데 은지가 갑자기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그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꼬깃꼬깃 접은 사탕 껍질로 만든 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미 기어가는 듯한 작은 목소리. 그녀가 처음으로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언니를 위로해줘서 고맙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달라는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 종이약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춥고 어두웠지만 제 손에 들린 화분과 주머니. 속 종이약에서 전해지는 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숙소 2층으로 올라와 제 방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아침보다 더 거세져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싣고 온 바람이 이 낡은 건물을 집어삼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침대 위에 쏟았습니다. 현금 50만 원 남짓과 신용카드 몇 장. 이걸 주면 그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 빚쟁이들의 빚은 수천만 원일 텐데 이깟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다고 수표를 끊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면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또다시 비겁해지기로 한 겁니다.
내일 아침 그녀가 떠날 때 몰래 봉투에 넣어 건네주자. 그렇게 스스로와 타협하며 죄책감을 미루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맹렬해졌습니다. 숙소 주인은 기름값을 아끼느라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놓았고 방 안의 공기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지 못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래층은 어떨까? 그 좁은 방 외풍이 심하던 그 창가에 앉아있을 은지와 미스고는 이 밤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그녀들은 짐을 다 쌌을까? 내일 아침이면 정말 떠나는 걸까?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다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지의 허밍이 아니었습니다. 미스 고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해 부르던 뽕짝도 아니었고 일하며 흥얼거리던 유행가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슬프고도 구슬픈 옛날 자장가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그 소리가 낡은 천장을 뚫고 올라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노래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이 모진 세상으로부터 은지를 지켜달라는, 그리고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위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 65세 먹은 늙은 사내의 눈에서 주책맞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고통 앞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낱 쓰레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우웅 마이너스 우웅 마이너스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한 바람이 건물을 흔들어댔습니다. 전등이 깜빡깜빡하다가 이내 희미해졌습니다. 이 낡은 건물의 전선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재앙이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공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아래층 미스 고의 방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여자가 서로를 의지하며 밝히고 있는 저 작고 위태로운 불빛. 부디 내일 아침까지 저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부디 그녀들이 무사히 이 밤을 건너갈 수 있기를. 저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가난하고 착한 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는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타는 듯한 혹은 낡은 전선이 녹아내리는 듯한 역한 냄새. 저는 킁킁거리지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머리털을 쭈뼛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복도 계단 아래 1층에서부터 시커먼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스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는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타는 듯한 혹은 낡은 전선이 녹아내리는 듯한 역하고 비릿한 냄새. 저는 킁킁거리지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방은 아니었습니다. 전기장판도 커피포트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머리털을 쭈뼛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복도 계단 아래 1층에서부터 시커먼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마치 거대한 뱀처럼 계단 난간을 타고 오르는 검은 연기 뒤로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2층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제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연기에 막혀 쇳소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생존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평생을 점잖은 채 하며 살아온 사장님의 위험 따위는 그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방으로 다시 들어가 패딩 점퍼를 움켜쥐고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돈과 신분증을 챙기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왔을 때는 이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가루가 폐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따갑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계단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2층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있는 창문으로 달려가 잠금 장치를 풀고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창문은 며칠째 내린 눈과 얼음에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젠장. 열리란 말이야. 저는 주먹으로 유리를 내리쳤습니다. 몇 번의 가격 끝에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고 차가운 밤 공기와 눈보라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차가움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는 깨진 유리 틈으로 몸을 구겨 넣듯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아래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 뛰어내릴 만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눈더미 속에 처박혔습니다. 충격이 있었지만 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허겁지겁 눈을 털고 일어나 건물을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건물은 이미 화마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층 입구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불길은 낡은 목재와 스티로폼, 단열재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불이 타는 소리가 그렇게 큰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우지끈 뚝딱. 마치 거인이 뼈를 씹어먹는 듯한 섬뜩한 파열음이 눈보라 소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티가 밤하늘로 치솟아오르며 내리는 눈송이들과 뒤섞였습니다. 눈은 불을 끄지 못했고 불은 눈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 기괴한 공존 속에서 건물이 비명을 지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은지야! 안 돼! 그때였습니다. 불타는 건물 앞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미스 고였습니다. 그녀는 얇은 잠옷 바람에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건물의 1층 창문 쪽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은지의 방이었습니다. 은지야, 나와. 빨리 나와.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창문에 매달려 방범창을 흔들었습니다. 달궈진 쇠창살에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쇠창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방 안에서는 시커먼 연기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봐요. 미스 고. 위험해요. 물러서요. 저는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놓으세요. 이거나. 우리 은지가 저기 있다고요. 은지가 안 나왔다고요.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저를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건장한 남자인 저도 뒤로 낮아빠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흰자 위가 보일 정도로 뒤집힌 눈동자에는 오직 불타는 창문, 그리고 그 안에 있을 은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야, 들려? 언니 목소리 들리면 대답해. 제발. 그녀는 주변에 있는 돌덩이를 집어들어 창문을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박살나고 그 틈으로 산소가 공급되자 불길이 펑 하고 폭발하듯 밖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그을렸습니다. 악! 비명과 함께 그녀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녀는 불길을 향해 좀비처럼 기어갔습니다. 안 돼요.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방구석에만 있었는데. 죽을 때도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녀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이성과 다가가면 죽는다는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아까 챙겨 나온 휴대폰이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갈 뿐 폭설 때문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력감. 평생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믿었던 제가 이 대자연의 재앙과 인간의 비극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깨진 창문 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은지였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그래. 거기 있어. 언니가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미스 고가 다시 창살에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이거 좀 뜯어주세요. 네. 제가 평생 갚을게요. 제발.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애원했습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옥도에서 막 기어나온 귀신, 아니, 자식을 구하려는 어미의 처절한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저는 평생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쇠파이프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공사하다 남은 자재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달려갔습니다. 비켜요. 저는 미스 고를 밀쳐내고 쇠파이프로 방범창을 내리쳤습니다. 캉, 캉, 캉.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불타는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태울 듯이 뜨거웠습니다. 눈썹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쇠파이프를 던지고 눈밭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빌고 있는 미스 고의 손길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방범창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몇 번의 가격 끝에 아래쪽 나사가 헐거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미스 고가 옆에서 같이 창살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살이 익는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방범창 한쪽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 틈으로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은지 양, 손잡아. 빨리. 방 안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기침을 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손끝이 닿을락 말락하는 찰나였습니다. 약! 방 안쪽에서 무너져 내린 천장 구조물이 은지를 덮쳤습니다. 은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손은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미스 고가 틈새로 몸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틈으로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은지야,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비명이라기보다 짐승의 하울링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에서는 더 이상 은지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맹렬한 불길만이 승리자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바람이 멈추고 눈발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건물 위로 연기가 거친 밤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시뻘건 불티들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 차가운 밤하늘의 별들과 섞이는 광경을, 마치 땅에서 솟아오른 불의 은하수가 하늘의 은하수와 만나는 것 같은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비극의 순간에 풍경은 왜 이토록 아름다운 것입니까? 신은 어찌 이리도 무심하단 말입니까? 눈앞에서는 사람이 타 죽어가는데 머리 위에서는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대비 속에서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미스 고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뜯겨나간 창살을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불타는 방 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아 올라 건물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쿠르릉. 굉음과 함께 1층 창문으로 엄청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미스 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는 사람처럼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미스 고. 안 돼요. 저는 다시 달려들어 그녀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왔습니다. 같이 가야 해. 혼자 가면 무서워할 텐데. 우리 은지 겁 많은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초점이 나간 눈동자는 여전히 불타는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물줄기를 쏘아대기 시작했을 때 건물은 이미 뼈대만 남기고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하얀 눈밭을 뒤덮었고 매캐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시켰습니다. 미스 고는 구급 대원들에 의해 실려갔습니다. 그녀는 실려가는 내내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꽉 쥐어져 있는 무언가를. 그것은 은지가 제게 주었던 것과 같은 꼬깃꼬깃한 사탕 껍질로 만든 종이약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것 하나 건진 모양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도 자신의 목숨도 앞으로의 생계도 아닌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를 목숨처럼 쥐고 있는 여자.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도 종이약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종이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이 날카롭고 아팠습니다.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는 동안 저는 멍하니 불타버린 숙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방도 제가 가져온 짐들도 아끼던 책들도 모두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연기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일까요? 내가 가진 것들의 무게가 사실은 깃털보다 가벼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미스 고가 보여준 그 무모하고도 맹목적인 사랑의 무게는 천근만근으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계산기 따위는 두드리지 않는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제가 잃어버린, 아니 애초에 가져보지도 못한 진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검게 그을린 폐허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 눈은 공평하게 내렸습니다. 타버린 기둥 위에도 찢어진 미스 고의 옷자락 위에도 그리고 제 어깨 위에도 저는 폐허 한 구석에서 뒹굴고 있는 화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미스 고가 제게 맡겼던 제라늄 화분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화분은 깨지지 않았지만 그을음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잎은 불길에 말라 비틀어졌고 줄기는 검게 탔습니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분 흙을 만져보니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뿌리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검은 재 속에서도 다시 생명이 튀어날지도 모른다. 저는 화분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안듯 조심스럽게. 제 패딩 점퍼에 묻은 재가 화분에 묻어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곳에서 건진 유일한 전리품이자 미스 고가 남긴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버렸으니까요. 평생 저를 지탱해온 견고한 이성의 벽이, 그 차가운 유리벽이 미스 고의 뜨거운 눈물과 불길 앞에서 녹아내려 버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다시 넥타이를 매고 점잖은 척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남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설국을 태워버린 그 뜨거운 불꽃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낮게 울렸습니다. 히터를 틀자 차가웠던 차 안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기는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사람이 아닌 검게 그을린 제라늄 화분을 안치고 안전벨트까지 채워주었습니다.
미스 고가 남긴 유일한 흔적. 그리고 제가 그 눈 덮인 지옥에서 건져 올린 유일한 생명. 이 볼품없는 화분이 마치 그녀인 양 저는 행여나 흙이 쏟아질까 조심스럽게 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엑셀을 밟자 차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습관적으로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검게 타버린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숙소 건물이 흉물스럽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얀 눈 세상 한가운데 박힌 검은 점. 그것은 마치 순백의 캠퍼스에 떨어진 먹물처럼 지워지지 않을 얼룩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개미떼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 미스 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병원으로 혹은 경찰서로 떠났을까요?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차를 돌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것이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그 충격으로부터 도망치는 폐잔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는 속도를 높여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눈꽃이 핀 나뭇가지들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얼어붙은 계곡물은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세상은 어젯밤의 비극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할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그 무심함이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다시 그 긴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현실을 피해 도망쳐 들어왔던 그 입구입니다. 이제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되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자 주황색 나트륨 등 불빛이 빠르게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바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라는 최면 소리 같았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거짓말처럼 눈이 사라졌습니다. 회색빛 아스팔트와 앙상한 겨울 나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뿌연 미세먼지 띠.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이었던 걸까요? 그 뜨거웠던 불길도 미스 고의 절규도 쏟아지던 은하수도 모두 하룻밤의 꿈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조수석에서 덜컹거리는 화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고. 내가 목격한 그 처절한 사랑은 분명 실제했다고.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자 익숙한 교통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붉은 브레이크 등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저 붉은 불빛들이 저를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차갑고 무정한 도시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 도시가 바로 제가 속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강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화분을 품에 안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명품 패딩 점퍼는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퀭한 눈은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철컥. 현관문이 열리자 훈훈한 온기와 함께 익숙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고요한 나의 성체. 당신이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남편을 보는 눈빛치고는 건조했지만 그래도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왔어.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 안긴 시커먼 화분과 꼬질꼬질한 몰골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뭐야? 어디 불난 데서 주워왔어? 꼴이 그게 뭐야? 평소 같으면 잔소리한다고 짜증을 냈겠지만 그날은 아내의 그 타박조차 밉지 않았습니다. 응. 불난 데서 주워왔어. 아주 귀한 거야.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화분을 거실 장식장 가장 잘 보이는 곳, 비싼 도자기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줄기 끝에 아주 작게 돋아난 연두색 새순이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 맹렬한 화마 속에서도 그 지독한 추위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쓰고도 은지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은 다 잃었을지라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헛수고라고 말한다.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라고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자신을 태워 타인을 살리는 그 헛수고가 얼마나 눈부신지를. 내 인생은 효율적이었고 성공적이었고 빈틈없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던져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은 차가운 재였고 그녀의 인생은 뜨거운 불꽃이었다. 나는 이제 남은 생 동안 이 볼품없는 화분을 키울 것이다. 이 작은 생명에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헛수고를 기꺼이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곳에서 배워온 유일한 진실이기에. 창밖에는 다시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사이로 흩날리는 눈발을 보며 저는 미스 고의 붉은 뺨을 떠올렸습니다. 사장님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녀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미스 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진짜 부자입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 텅 비어있던 구멍이 아주 조금은 메워진 것 같은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네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며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희생과 사랑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저 역시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